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대성그룹 본관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번화한 대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지는 곳이었지요. 낡은 파라솔 하나가 햇볕을 가리고 있었고 그 아래 작은 나무 의자와 구두약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도시의 중심부에 숨어 있는 작은 섬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빌딩 숲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이었지요. 그 파라솔 아래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도윤. 손에는 헝겊과 솔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기름때 묻은 구두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학생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손놀림만큼은 노련한 장인의 그것이었지요. 이 청년에게는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시계 안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 휴대폰 진동 모터가 도는 소리, 심지어 옆 사람 숨이 가빠지는 것까지도 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해가 기울 무렵까지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발소리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간격, 보폭, 약간 절룩이는 듯한 왼발.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발소리는 몇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대성그룹 회장 장영수.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 두어 달 전부터 경호원도 없이 혼자 이 골목 구두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윤의 구두 닦기 실력에 반한 것이었지요. 명품 구두장인도 혀를 내두를 만큼 섬세한 손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이 계속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좌판 앞에 앉아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던 것입니다. 권력과 돈에 둘러싸인 삶 속에서 이 작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거짓이 없는 곳처럼 느껴졌지요. 노인이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장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왁스를 바르고 천으로 문지르는 익숙한 동작이었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손목 시계에서였습니다. 은빛 시계에서 익숙한 기계식 톱니 소리가 났습니다. 옛날 시계공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일정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전자 신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딱 하고 짧게 튀는 고주파. 이 시계는 순수 기계식이었습니다. 전자음이 날 리가 없었지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예전에 쉼터 선배 휴대폰에 누가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붙였을 때 들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계에 도청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더니 광택을 내던 천으로 시계를 살짝 가린 채 노인의 손바닥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이 메모를 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재계의 정상에서 버텨온 사람답게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펜을 들어 메모 뒷면에 적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적었습니다. 기계식 시계는 톱니 소리만 나야 하는데 전자음이 섞여 있다고, 도청 장치가 확실하다고.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차고 있는 시계는 스위스제 순수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전자부품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물건이었지요. 게다가 이 시계는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서였냐고요? 바로 그의 외아들에게서였습니다. 노인이 다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느냐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골목 끝 구두방의 청년과 재계의 거물의 만남.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쪽지 한 장으로 운명처럼 엮이는 순간이었지요. 도윤은 구두통 안에서 작은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구두 밑창을 고칠 때 쓰던 공구였지만
섬세한 작업에는 언제나 유용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서 시계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뒷면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톱니와 스프링 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 최신형 초소형 도청 장치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핀셋으로 칩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알루미늄 구두약 통 안에 넣고 뚜껑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금속 통 안에 넣으면 전파가 차단되어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도윤이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던 시절 선배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지식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요. 시계 뒷면을 다시 닫고 노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노인이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물었고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린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가 자신한테는 들린다고. 노인은 도윤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맑아서 이 험한 세상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날 저녁 골목을 떠나려던 도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옆에 와줄 수 있겠느냐고. 자신의 귀가 되어달라고. 그 말은 이 골목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종소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건물 10번째 층 부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노트북 화면. 거기에는 음성 파형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파형이 뚝 끊겼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장민호 부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의 외아들이었지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침 정문으로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두통을 든 낯선 청년이 함께 걷고 있었지요. 민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지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성그룹의 왕자를 둘러싼 조용한 전쟁. 그 첫 번째 수가 방금 놓인 것이었습니다. 20번째 층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노인과 단둘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장 오기찬은 다른 일이 있다며 먼저 내렸지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는 동안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 안에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윤이 찾아낸 그 도청장치, 그게 시작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내 곁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자네 귀로 들리는 것들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가는 충분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두 닦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자란 날들, 매일 구두통을 들고 거리로 나서던 시간들,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불평 한 번 하지 못했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번째 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발이 푹 빠지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민호 부회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회장실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습니다. 구두 닦기가 왜 회장실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민호의 심장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느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지요. 두려움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데려왔다고, 이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알지만 구두 닦기를 회장실에 들이시면 어떡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사진이 나가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민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제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민호가 걸어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녀석 신원 조회하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뒤를 털어보라는 말이, 뭐든 잡히는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하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도윤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조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도윤의 표정을 읽었는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경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이 자신을 조사하라고 했다고, 신원 조회를 하라고 했다고. 노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섭냐고. 조금이라도 무서우면 나가도 된다고. 강제로 붙잡진 않겠다고. 도윤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가 언제부터인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의 등이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윤은 안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안다고,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도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노인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실 천장 구석, 환풍구 안쪽에서 나는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에도 있다고.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실의 도청 장치라니. 이건 손목시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손목시계는 외부에서 접근해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천장은 달랐습니다.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위치였지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들 다 들렸을 수도 있다고. 노인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방금 웃으며 나간 그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늙은 호랑이가 눈이 멀어서 제 새끼 발톱도 못 봤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재계에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배신과 음모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지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의 칼날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피가 섞인 배신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10번째 층 부회장실에서는 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장실의 음성 파형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도윤과 회장이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지요. 민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하나 주었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좀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시계에서 도청 장치를 어떻게 알아챈 거냐고 했습니다. 그 거리에서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녀석 귀가 뭔가 이상하다고 보통이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정체가 뭔지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 음성 파형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회장실 도청 장치마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구두 닦기 청년 이도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도윤이라는 녀석 조사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녀석이 살던 곳 주변 사람들 전부 낱낱이 다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약점이 뭔지 찾아내라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꺼내셨으니 자신도 준비해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성그룹의 조용한 전쟁. 그 두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여름이었고 도윤은 매일 아침 대성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노인이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이 생겼지요. 직함은 회장 특별보좌. 뭘 하는 자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회장이 직접 만든 자리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회장과 함께 다니며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 회의실에 도청 장치가 있는지, 누군가 몰래 녹음을 하는지,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윤의 귀는 회장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도윤 덕분에 막아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인수합병 회의 전날 회의실 의자 밑에서 도청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의자 다리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보안 점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도윤의 귀에는 그 작은 전자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외부 거래처 사장과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는 걸 알아채기도 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 안에서 녹음기 버튼이 눌리는 딸깍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귓속말을 하자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바꿔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종종 말했습니다. 자네 귀는 이 회사에서 돈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도윤의 귀에는 온갖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녀석이 대체 뭔데 회장님 옆에 붙어 다니느냐는 말이 들렸습니다. 구두 닦기 출신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회장이 노망 드신 거 아니냐는 말이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쉼터에서 학교 다닐 때도 늘 들었으니까요. 쟤는 부모가 버린 애라는 말, 불쌍하긴 한데 같이 놀긴 좀 그렇다는 말. 도윤은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비서실장 박미선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오랫동안 곁에서 모신 사람으로 평소에 도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비서실 한켠 문이 닫히자 그녀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임원들끼리 돌았다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 누군가와 복도 구석에서 속닥이는 장면, 심지어 회사 기밀이 찍힌 파일을 들고 있는 듯한 장면까지. 한 장 한 장 볼수록 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자신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평생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본 적 없는 도윤 눈에도 그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박 실장은 자신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회장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안건이 회장 특별보좌의 산업 스파이 혐의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산업 스파이?
이건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회장이 지금 외부 일정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이 직접 준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안실장 오기찬이었습니다. 회장 특별보좌직은 오늘부로 정지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출입증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부회장 지시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손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걸 꾸민 것이었습니다. 오기찬이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찾으신다고, 따라오라고. 도윤은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짓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기찬은 그건 부회장께 직접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악력이 아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번째 층에서 멈췄습니다. 부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윤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쉼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3번의 위탁 가정이 전부 파양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과거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번이나 버림받은 녀석이 우리 아버지한테 붙었다고 했습니다. 뭘 노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회사 기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민호는 그럼 이 사진들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짓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합성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도윤을 고소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라고 했습니다. 유죄 나오면 최소 5년이라고 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좀 봐준다 해도 소년원은 가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3번이나 버림받은 녀석을 누가 믿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는 취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 떼고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내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손짓했습니다. 오기찬이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부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회장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이 모든 게 그날 시작됐습니다. 회장의 시계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한 그날부터요. 도와주려던 게 죄가 됐습니다. 결국 자신은 또 버림받는 건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쉼터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지요. 민호가 준 기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 취하, 버티면 소년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쉼터 원장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까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시설에 둘 수 없다고 당장 퇴소 조치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끝에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남자들, 어제 본사에서 봤습니다. 오기찬 보안실장 부하들이었지요. 도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 조작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자신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압력이 왔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살 때부터 몇 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짐을 쌀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입고 있는 옷과 낡은 구두통 뿐이었지요. 쉼터를 나선 도윤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도윤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대성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라면 내 말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본사 건물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본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의 차였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썬팅 유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을 지나쳐서 지하 주차장 입구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걸.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도 날 버린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야,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회장의 차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보려는 순간 오기찬이 가로막았습니다. 저건 안 보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라고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기찬의 몸이 창문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요. 한편 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도윤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쉼터에 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상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부회장 지시라고 증거물을 회수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구두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도청장치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계에서 꺼낸 그 칩,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못 준다고, 이건 자기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구두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된다고, 이건 못 준다고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구두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일단 빠지자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남자가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한다고.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구두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서울을 떠나면 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평생 범죄자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조작된 사진, 거짓 자백서. 그게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대성그룹 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망 안 쳐.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비서실장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박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도윤을 이끌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뒤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이 전화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주소가 적힌 쪽지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레 아침 7시 여기로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무서워서 연락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회장 쪽에서 다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레 꼭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회장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박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지 않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모레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구두통을 단단히 쥐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레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은 종로의 오래된 골목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온 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한옥 대문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미선 실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낡은 기와지붕 아래 대청마루에 장영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은 회사에서 보던 재계의 거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요.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자네가 아니라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내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도망 안 갔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금 같은 거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이가 다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맞아가면서도 버티고 있다고 했다고. 그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하고 말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뒤 도윤은 구두통을 열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루미늄 통을 꺼내 귀에 대어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 안에는 깨알만한 검은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회장님 시계에서 나온 도청기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예전에 부탁하던 그 정보업체에 연락해서 이 칩 분석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파는 값싼 장난감인지 아니면 우리가 써본 적 있는 물건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 실장은 회사 쪽에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한동안 마루엔 바람소리만 흘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안실장 오기찬 얘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 소리가 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앞에 서면 숨을 너무 자주 고르더라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사람들 숨소리랑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역시 그랬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쓰러졌을 때부터 그쪽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건강기록, 판단 실수였다 싶은 결정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그냥 하고 말하다 멈췄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들의 계획에서 제일 먼저 치워야 할 눈과 귀였겠지 라고. 내 곁에 있어주면 그들에겐 큰 방해가 될 테니까 라고.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회장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며 데려온 별장이었지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왔다고 했습니다. 중간 결과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도청 장치가 대성그룹 보안팀에서만 쓰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시중에선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능성이냐고 확실한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신 기록 추적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둘러 달라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라면 이번엔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한 짓 전부 세상에 드러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자신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안다고 그래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믿어주셨으니까 이번엔 자신이 회장을 도울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레가 임시 이사회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거기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렇다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청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한테 생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부회장이 도청을 좋아하시니까 반대로 자신이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로 뭔가 들을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부회장 쪽에서요. 노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모레 임시 이사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도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임시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대성그룹 본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본사 건물이 한눈에 보였지요. 10번째 층 부회장실 쪽 창문 하나가 살짝 열린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민우는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너무 건조하다며 항상 창문을 조금 열어두곤 했습니다. 그 습관이 오늘 도윤에게는 기회가 될 터였습니다. 회장의 허락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도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나 도청 장치로는 증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들은 건 최소한 회장한테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라고,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도윤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과 도로 위에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차 소리, 사람 목소리, 버스 안내 방송, 어딘가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그 소음의 바닷속에서 도윤은 익숙한 목소리 두 개를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잡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을 거듭할수록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특정 소리가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민호와 오기찬이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끝내야 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오기찬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들 표는 다 정리됐느냐는 물음이 들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느긋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회장 편이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회장 건강 문제 자료는 작년에 쓰러지신 기록까지 다 모았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상태가 아니라고 천천히 설득하면 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 청년, 이도윤 말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고소장 접수했다고 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사회 끝나고 바로 경찰서로 끌려가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조작사진 원본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컴퓨터에만 있다고. 걱정 말라고. 세상은 기록을 믿으니까 그 녀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진이 있는 한 끝이라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면 아버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게 될 거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다. 그렇게 발표하면 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구두 닦기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산업 스파이로 유죄 나오면 최소 몇 년은 들어가 있을 거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오기찬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 계획대로 되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실패한 적 있느냐고 했습니다.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한숨 한 번 모두 머릿속에 박혀 들어갔습니다. 조작사진 원본은 제 컴퓨터에만 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게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페를 나와 종로의 한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별장 마당에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다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 대화를 노인에게 전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조작사진 원본은 제 컴퓨터에만 있다는 부분에서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잘했다고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박미선 실장을 불렀습니다. 민호 컴퓨터를 포렌식할 수 있는 데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예전에 거래하던 디지털 증거 분석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라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전까지 가능하겠느냐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촉박하긴 하지만 부회장실 컴퓨터 접근 권한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권한은 자신이 만들어주겠다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길겠다고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자신도 뭔가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푹 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노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들은 걸 자네 입으로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가까운 긴장감이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의외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다시 골목의 구두 닦기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구두통 안에는 구두약 대신 작은 빛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온 골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잠에서 깬 건 새벽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하고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터진 입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쉼터에서 쫓겨나던 날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잖아. 도윤은 고개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준비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자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한옥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미선 실장이 앉아 있었지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노인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의도를 향해 달리는 동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차가 대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녀들, 대부분 민호 쪽에서 미리 손을 쓴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장석, 하나는 부회장석이었지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일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영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박미선 실장이 따르고 있었지요.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뿌려놓은 건강 악화 이야기와는 달랐지요. 허리도 꼿꼿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모였군 하고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미리 이야기가 된 듯 했지요. 민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년 회장이 쓰러지신 이후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여러 차례 판단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어사 인수권에서 시기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B 프로젝트는 예산 초과로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출처 불명의 청년을 회장 특별보좌로 들이는 상식 밖의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청년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민호가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은 회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민호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이대로 가면 표결은 민호의 승리로 끝날 터였습니다. 그때 장영수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깨알만한 검은색 칩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전자부품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시계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 기관에 분석을 맡겨보니 이 칩은 우리 회사 보안팀에서만 사용하는 도청 장비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오기찬에게 꽂혔습니다. 기찬 실장, 설명해 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오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신 기록도 추적해봤다고 했습니다. 이 칩이 신호를 보낸 곳이 어디로 나왔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부회장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편이었던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느냐고 했습니다. 근거라고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한 말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기억하는 증인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단정한 셔츠를 입은 청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저 녀석이 구두닦기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산업 스파이 아니었느냐는 말이 들렸습니다. 웅성거림 속에서도 도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까지 걸어가 섰습니다.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범죄 혐의자를 이사회장에 데려오시다니 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부회장과 보안실장이 나눈 대화를 바깥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회장을 끝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들 표는 대부분 부회장 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장 건강 문제 자료는 작년에 쓰러지신 기록까지 확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 이도윤은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작사진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반격했습니다. 허위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했습니다. 저 녀석이 뭐라고 하든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미선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께 추가 보고라고 했습니다. 말해보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도윤이 들었다는 그 말 중에 조작사진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단서로 외부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부회장실 컴퓨터를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 결과라고 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를 입힌 사진 파일의 원본이 부회장실 컴퓨터에서 편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모두 기록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파일 이름, 생성 및 수정 날짜, 접속 계정 정보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얼굴을 감싸 쥐었고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민호 편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다 꾸민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내 아들이니까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끝까지 믿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날 도청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죄 없는 아이한테 누명까지 씌웠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보안실장 오기찬, 부회장 장민호,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진상은 외부 기관에 맡기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망치 소리 대신 노인의 말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도윤에 대한 모든 고소는 즉시 취하한다고, 명예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 건물 앞에서 맞으면서도 구두통을 놓지 않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성그룹의 후계자라 불리던 남자.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지요. 넓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말을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부회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땐 심장 소리가 아주 느긋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두려움 같은 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일하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등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오기찬도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건 노인과 도윤, 그리고 박미선 실장뿐이었습니다. 노인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노인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안도,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이 끝나고 나니 홀가분한 것보다 허탈한 게 더 크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로의 말로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건 어떤 말로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들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듣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들한테 당하고도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야말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것, 끝까지 버려지지 않은 것,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박미선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나중에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은 별장에서 푹 쉬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이 많을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할 일이 뭐냐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빙글 웃었습니다. 자네 아직 학교 안 다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자신은 아직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마워할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자네가 해준 것에 비하면 학교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로비에는 기자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오르는 도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종로의 한옥 별장 마당이었습니다. 도윤은 대청마루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회장의 구두만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운동화까지 함께 광을 내고 있었지요.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노인이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구두 닦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렸다고. 도윤도 웃었습니다. 버릇이라기보다 이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노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지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동안 내 옆에 있어주지 않겠느냐고. 내 귀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고 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았다고 했잖느냐고.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다면 끝까지 믿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픈 맛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사하다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라고 했습니다. 도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구두통을 한쪽에 내려놓고 노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재개의 거물이었고 한 사람은 골목의 구두닦이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서로를 믿어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건 예민한 귀뿐이었습니다. 특별한 학력도 배경도 재산도 없었지요. 여러 번 버림받았고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그 한 번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성그룹의 왕자를 둘러싼 싸움은 끝났습니다. 민호는 모든 직위를 잃고 수사를 받게 됐고 오기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작된 사진과 도청 장치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도윤의 이름은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한옥마당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에서 구두를 닦던 청년은 이제 거대한 회사를 움직이는 한 사람의 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진짜 값진 건 예민한 청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버려졌던 사람이 이번만큼은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보기로 한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어쩌면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버텨보자. 마음을 다잡는 그 한 번의 순간. 그게 기적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도윤의 삶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